2025년 세계는 다시 무력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항모를 띄웠고 러시아는 드론으로 철도를 공격했으며 미국은 여전히 균형의 무게를 계산하고 있었죠. 그런데 단 한 나라, 그 어떤 보고서에도 이름이 빠지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총성이 아닌 정확도로 싸우는 나라, 전쟁을 예측해 지워버리는 나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진짜 군사 강국은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2025년 9월 러시아가 자파드 2025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합동훈련이었죠. 쉽게 말하면 러시아의 전쟁 연습입니다. 전자전, 드론, 미사일을 동시에 쏘는 훈련이었습니다. 서방 언론은 떠들어댔죠. 러시아가 나토를 위협한다. 훈련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정보국 자료였죠. 발티케 상공, 드론 50대가 동시에 날아갑니다. 목표물을 향해 일제히 방향을 틉니다. 통신 신호 차단, 재밍, 그리고 타격. 명중률이 높았습니다. 영상을 멈췄습니다. 다시 재생, 드론 움직임, 신호 차단 타이밍. 뭔가 이상합니다. 이 패턴, 어디선가 본 겁니다. 분명히 본 적 있습니다. 6개월 전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 해군 훈련 영상. 이지스함들이 미사일을 막는 장면. 두 영상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왼쪽은 러시아, 오른쪽은 한국. 재생. 드론이 움직입니다. 신호가 차단됩니다. 타이밍이 같습니다. 궤적을 확대했습니다. 움직임이 일치합니다. 신호 차단 순서도 똑같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한국 방식입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연구했습니다. 아니, 베꼈습니다. 한국이 전쟁 방식의 새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리처드 스틸입니다. 미국 해군 항모 전단 분석관 12년. 전투 데이터를 읽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어떤 함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사일이 어떤 궤적으로 날아가는지 모두 숫자와 패턴으로 읽었습니다. 지금은 워싱턴 민간연구소에서 세계 군사력을 분석합니다. 누가 강한지, 어떻게 싸우는지 데이터로 읽습니다. 25년간 숫자와 영상만 봤습니다. 그런데 2025년 이상한 걸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국제안보 포럼. 주제는 21세기 힘의 균형. 세계 각국 전략가들이 모였습니다. 컨퍼런스홀이 가득 찼습니다.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주제. 중국 푸젠 항모의 새 발진 시스템 성공. 화면에 거대한 항모가 떴습니다. 8만 톤급 제235 스텔스 전투기가 갑판에서 날아오릅니다. 객석에서 탄성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드디어 미국을 따라잡았군. 발표자는 말했습니다. 푸젠 항모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동아시아 균형이 바뀝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 받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푸젠 항모 발진 성공률 67%. 실전 기준으론 낙제점입니다. 10번 중 3번은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항모는 떠있지만 시스템은 아직 미완입니다. 덩치는 커졌지만 완성도는 아직입니다. 두 번째 발표. 러시아 군사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자파드 2025 훈련 성과. 화면에 드론 편대가 떴습니다. 전자전, 드론, 미사일 통합작전. 발표자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러시아는 나토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을 이미 봤습니다. 분석했습니다. 패턴이 한국식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압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겉모습만 따라했습니다. 본질은 모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 중동 군사 긴장, 유럽 방위 태세, 발표 자료 37장, 토론 참가자 12명, 3시간 동안 모든 게 논의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 나토, 일본 모든 이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언급되지 않은 이름이 있습니다. 한국. 3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논하면서 왜 한반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푸젠 항모가 향하는 곳이 어딥니까? 자파드 2025가 연습하는 전술이 누구를 겨냥합니까? 압박의 중심에 있는 나라를 빼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브리핑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 새 보고서. 푸젠 항모 최신 위성 영상. 분석관이 다가왔습니다. 리처드. 푸젠이 남중국해로 이동했습니다. 영상을 봤습니다. 항모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석관이 흥분해서 말합니다. 이제 미국도 긴장해야 합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찰하면 됩니다.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해군 이지스함 훈련 데이터, 세종대왕급, 정조대왕급, 모의훈련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미사일 요격률 96%, 반응 속도는 미 해군보다 1.3배 빠릅니다.
두 데이터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푸젠 항모 8만 톤, 한국 이지스함 1만 톤. 크기는 8배 차이입니다. 하지만 요격률은 한국이 높습니다. 반응 속도도 빠릅니다. 전력의 무게는 크기가 아니라 정확도입니다.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위성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전과 후. 화면이 둘로 나뉩니다. 왼쪽은 한 달 전, 오른쪽은 오늘. 푸젠 항모의 위치가 보입니다. 움직임이 보입니다. 하지만 의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비공식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네트워크 분석.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네 나라가 느슨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동맹은 아닙니다. 조약도 없습니다. 하지만 압박하는 방향은 일치합니다. 지도를 펼쳤습니다. 네 나라의 최근 군사활동을 표시했습니다. 중국 푸젠, 남중국해 기동, 러시아 자파드 2025, 발틱해 훈련, 이란과 북한, 드론 기술 공유, 빨간 선을 그었습니다. 방향을 연결했습니다. 모두 한 곳을 향했습니다. 37도 북위, 127도 동경, 한반도였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느슨하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압박의 방향이 명확히 일치합니다. 포럼에서 한국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크링크의 방향은 한반도를 향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보고서의 지도 위 한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호는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깊어갑니다. 37도 북위, 127도 동경. 그 좌표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이 빈칸을 채우겠습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을 듣겠습니다. 며칠 뒤 우크라이나 전쟁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드론 공격 패턴이었죠. 2025년 들어 러시아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대량 폭격이 아니라 정밀 타격으로 말이죠. 철도망, 전력망, 통신망, 핵심만 골라서 쳤습니다. 타격 지도를 펼쳤습니다.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죠. 우크라이나 서부철도 허브 5곳, 동부 발전소 3곳, 모두 정확히 맞았습니다. 명중률 93%, 타격 후 36시간 보급이 끊겼습니다. 이건 대량이 아닙니다. 맥점을 찌르는 전쟁입니다. 분석관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주 러시아 드론 공격 결과입니다. 데이터를 봤습니다. 드론 200대 투입, 목표물 47개, 명중 44개, 정밀도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3개월 전 자료, 한국 공군 훈련 데이터, 현무 미사일 타격 시험, 목표물 50개, 명중 50개, 오차 0.01도. 두 데이터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러시아 명중률 93%, 한국 명중률 100%. 정밀도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총성이 아니라 계산의 시작입니다. 러시아는 철도를 쳤습니다. 한국은 오차를 없앴습니다. 누가 더 강합니까? 다음 날 경제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수출을 막았습니다. 유럽이 배터리 소재를 확보하려 애썼습니다. 전 세계 방산 공급망이 흔들렸습니다. 전쟁은 전장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장에서도 일어나죠. 무기를 만들 수 없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공급망 지도를 펼쳤습니다. 붉은 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그런데 한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중국 제재에도 미국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방산 소재 생산이 계속됐죠.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2024년 170억 달러, 2025년 예상 22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수출 품목을 봤습니다. FA-50 전투기, K2 전차, K9 자주포,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 호주 모두 한국 무기를 샀습니다. 왜 샀습니까? 보고서를 더 읽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특징 즉시 배치 가능, 유지비 낮음, 정확도 높음. 이건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신뢰의 거래입니다. 작전 가능한 공급망. 그것이 진짜 전력입니다. 같은 시각, 새로운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중국 푸젠 항모 추가 데이터, 제35 스텔스기 발진 영상이 공개됐죠. 중국 언론은 대서특필했습니다. 중국 스텔스 항모 시대 개막. 영상을 봤습니다. 제35가 갑판에서 날아오릅니다. 멋있어 보였죠. 하지만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발진 시스템 출력 로그. 성공률 67%.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공률 67%는 실전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중국은 항모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공식을 세웠습니다.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왼쪽엔 중국 푸젠, 오른쪽엔 한국 이지스함. 크기 중국 승, 항제 기수 중국 승, 명중률 한국 승, 반응 속도 한국 승.
유지비, 한국승. 누가 이깁니까? 항모 전단 근무 시절 믿었습니다. 크기가 힘이라고 말이죠. 11척 슈퍼캐리어가 세계를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크기는 위협이지만 정확도는 통제입니다. 정밀 억제력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정밀 억제력은 적이 움직이기 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수학이다. 다음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 수학의 이름은 한국이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요즘 뭘 분석하고 있나? 대답했습니다. 정밀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동료가 웃었습니다. 정밀도? 그게 뭐가 중요한가? 말했습니다. 정밀도가 전쟁을 바꾸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 증가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국 전년 대비 5% 증가, 러시아 전년 대비 12% 감소, 한국 전년 대비 42% 증가, 42%. 어떻게 된 겁니까? 분석 보고서를 더 읽었습니다. 핵심은 공급망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경제전쟁을 하면서 글로벌 방산 소재가 흔들렸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막았습니다. 미국이 반도체를 막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국만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공급망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붉은 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중국발 히토류, 미국발 반도체, 유럽발 정밀 부품, 모든 선이 막히거나 지연됐습니다. 하지만 한국발 공급선은 계속 흘렀습니다. 폴란드가 샀습니다. 호주가 샀습니다. 사우디가 협상합니다. 이게 틈새입니까? 이건 선택입니다. 미국은 힘을 팝니다. 러시아는 가격을 팝니다. 한국은 시간을 팝니다. 당장 쓸 수 있는 시간 말이죠. 러시아 뉴스를 봤습니다. 드론 전술 진화에 대한 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새로운 정밀 드론을 사용했다는 내용. 명중률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드론 명중률 93%.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급. 드론 부품 공급이 불안정했습니다. 제재 때문이었습니다. 정밀도는 높지만 지속성이 낮았습니다. 정밀함이 지속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이벤트입니다. 한국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한국방산 제품의 장기 유지율 보고서. K9 자주포 20년 운용률 95%, FA50 전투기 가동률 92%. 한국은 지속 가능한 정확도를 가졌습니다. 전쟁은 한 번의 타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기가 계속 작동해야 합니다. 부품이 와야 하고 수리가 돼야 하고 재보급이 돼야 합니다. 그게 진짜 전력입니다. 25년 동안 크기를 신봉했습니다. 항모가 크면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미사일이 많으면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정확도와 신뢰성이 전력을 지배합니다. 정확도는 한 번의 타격이 아니라 지속되는 의도입니다. 한국은 조용히 표준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파고들 시간입니다. 며칠 뒤 남중국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 해경 선박이 충돌한 사건이었죠. 얼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중국 해경 선박 3척, 필리핀 선박 2척, 서로 부딪히고 물대포를 쐈습니다. 위성 영상을 봤습니다. 충돌 순간이 선명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선박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다가 혼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부딪혔습니다. 통신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재밍 오류였습니다. 중국 선박들이 전자교란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 신호까지 막혔죠. 결과는 자충. 정보를 잃은 해군은 바다 위의 맹인입니다. 통신이 끊기면 함대는 무용지물입니다.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 해군 통신 연동 구조도. 링크 16, 전술 데이터 링크, 위성통신. 3개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하나가 끊겨도 나머지 둘이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함정을 늘리지 않습니다. 링크를 다듬습니다. 같은 날 오후 모의해전 시뮬레이션 결과가 들어왔습니다. 미 해군 합참에서 실시한 훈련. 가상 적국은 크링크 연합.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함께 움직이는 시나리오. 결과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시뮬레이션 참가국은 3팀. 미국 항모 전단, 일본 자위대, 한국 해군. 목표는 동해에서 미사일 포화 방어. 적 미사일 100발이 동시에 날아옵니다. 요격해야 합니다. 결과를 봤습니다. 미국 항모 전단, 요격률 89%, 일본 자위대, 요격률 84%, 한국 해군, 요격률 96%.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가장 높았습니다. 세부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함대 구성,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1척, 정조대왕급 1척, 호위함 2척, 총 4척, 미국 항모 전단은 11척. 함정수는 3분의 1도 안 됩니다. 하지만 요격률은 더 높았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분석 자료를 더 읽었습니다. 핵심은 정보 재편성 속도. 한국 함대는 목표물 데이터를 0.3초 만에 공유합니다.
미국은 0.5초, 0.2초 차이. 짧아 보입니다. 하지만 미사일이 날아올 땐 생사가 갈립니다.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항모 전단 11척, 총 톤수 15만 톤. 한국 이지스 전단 4척, 총 톤수 4만 톤. 크기는 미국이 4배입니다. 하지만 연동 속도는 한국이 1.7배 빠릅니다. 톤수는 줄었지만 반응 속도는 더 짧습니다. 항모 전단 근무 시절 자랑했습니다. 슈퍼캐리어 11척이 세계를 지킨다고 말이죠. 함재기 80대가 하늘을 덮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엔 다른 숫자가 있습니다. 4척이 11척을 이겼습니다.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조작 아닙니까? 동료가 웃었습니다. 리처드, 이건 합참 공식 훈련이야. 조작이 아니라 현실이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현실이라니.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까? 항모 없는 패권이 가능하다. 아니, 항모 없는 패권이 현실입니다. 믿기 어렵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러시아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자파드 2025 훈련 후속 분석.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발티크에서 전자전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범이 동아시아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전선은 유럽에 있지만 교과서는 동아시아에서 쓰입니다. 러시아는 나토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배우는 건 한국입니다. 그들은 적을 치려고 연습합니다. 하지만 학습하는 건 다른 나라죠. 중국과 러시아 합동훈련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분석 자료를 받았습니다. 함정 12척이 동중국해에서 기동했죠. 통신 연동, 화력 조정, 대잠 작전 모두 훈련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니 이상했습니다. 충돌이 있었습니다. 중국 함정과 러시아 함정이 신호를 주고받다가 혼선이 생겼죠. 재밍 오류도 발생했습니다. 피드백이 느렸습니다. 그들은 연결됐지만 동기화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한미일 훈련, 정보 통합률 96%, 중러 훈련, 정보 통합률 72%, 표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측 오류율 4%, 중국 측 오류율 28%, 차이가 컸습니다. 연결과 동기화는 다릅니다. 선으로 이으면 연결입니다. 하지만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동기화입니다. 크링크는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동기화는 안 됐습니다. 그게 약점입니다. 한미일 삼각훈련 시뮬레이션 결과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보 통합률 96%, 한국 주도였습니다. 한국 이지스함이 중심이 돼서 미국과 일본 함정을 연결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공유, 타격 순서 조정, 방어구역 배치, 모두 한국 시스템을 통했습니다. 이건 동맹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자립입니다. 한국이 중심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주변입니다. 전통적인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바다는 이제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입니다. 남중국해의 충돌은 소음이었고 세종대왕급의 침묵은 논리였습니다. 중국은 함정을 늘립니다. 한국은 링크를 다듬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25년간 믿어온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항모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톤수가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우린 함재기로 위협했지만 그들은 링크로 통제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미국 정보국 긴급 경보. 중국발 사이버 공격 의심 신호가 포착됐다는 내용.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고급 지속 위협 조직의 침투 시도. 쉽게 말하면 해커들이 몰래 들어와서 정보를 훔쳐가는 겁니다. 목표는 미국 국방부 계약업체 시스템.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공격 경로, 침투 방식, 데이터 탐색 패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탐색이었습니다. 정보를 빼가려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이건 공격 전 정찰입니다. 트래픽 로그를 더 확인했습니다. 다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방산연구소 시스템도 탐색을 받았더군요. 한국 측 대응 로그를 요청했습니다.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침투 시도 감지 시간 3초, 자동 차단 시간 5초, 시스템 복원 시간 12초, 총 20초 만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건 방어가 아니라 예측 체계입니다. 한국은 해킹을 당하지 않습니다. 미리 재부팅합니다. 미국 시스템과 비교했습니다. 미국은 침투 감지에 평균 47분이 걸립니다. 차단까지는 2시간, 완전 복원까지는 하루. 한국은 20초, 미국은 하루. 이건 단순한 기술 차이가 아닙니다. 철학의 차이입니다. 자료를 더 찾았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기반 위험 예측 모델. 공격 패턴을 학습해서 미리 막는 시스템. 자동 복원율 93%. 그들은 예측으로 싸웁니다. 다음 날 새로운 뉴스가 떴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또 공격했다는 소식. 이번엔 전력망, 드론으로 발전소를 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이 정전됐습니다.
72시간 동안 전기가 끊겼죠. 타격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드론 150대, 발전소 8곳 타격, 명중 7곳, 지도를 펼쳤습니다. 발전소 위치를 표시했죠. 모두 주요 도시와 연결된 곳. 전기가 끊기자 철도도 멈췄습니다. 통신도 끊겼습니다. 전기는 조용히 죽입니다. 그게 진짜 전쟁입니다. 총성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전기가 멈추자 전쟁은 그때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난방을 잃었고 병원은 비상전력으로 버텼습니다. 이게 현대 전쟁입니다.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전력망 방어 시스템, 분산형 발전, 스마트 그리드, 비상 백업, 세 개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하나가 타격받아도 나머지가 살아있습니다. 한국은 전기를 방어하는 나라입니다. 비교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발전소 한 곳 타격 시 복구 시간 72시간, 한국 예상 복구 시간 4시간. 전쟁은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화면 속에서, 전선 속에서 말입니다. 또 다른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크링크 네트워크 업데이트.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사이버 연계 패턴 분석. 공격 경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시작된 공격이 이란을 경유합니다. 그리고 다시 북한 서버를 거칩니다. 마지막엔 중국 주소로 위장됩니다. 경로를 따라가며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움직입니다. 느슨하지만 같은 방향입니다. 지도에 선을 그었습니다. 공격 경로를 연결했죠. 러시아, 이란, 북한, 중국. 네 나라가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동맹은 아닙니다. 각자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데 압박하는 방향만은 같습니다. 한반도였습니다. 총성이 없다고 평화는 아닙니다. 사이버 공격, 드론 타격, 전력망 마비. 전쟁은 이제 총 없이도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지만 더 치명적입니다. 만약 전기가 끊긴다면 어떻게 될까? 병원, 지하철, 통신, 모든 게 멈춥니다. 그게 바로 현대전쟁의 핵심입니다. 한국의 사이버 방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침투 감지 3초, 차단 5초, 복원 12초, 총 20초. 그들은 해킹을 막지 않습니다. 시간을 막습니다. 전선은 이제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력망 공격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드론 150대, 발전소 8곳, 명중 7곳, 정전 72시간. 한국 시스템과 대비했습니다. 분산형 발전 체계, 타격받아도 4시간 내 복구. 차이가 명확합니다. 러시아는 타격했습니다. 한국은 복원했습니다. 공격과 방어의 속도 경쟁입니다. 누가 빠릅니까? 중국발 사이버 공격 패턴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탐색 단계, 침투 시도, 데이터 접근. 미국 시스템은 47분 후에야 감지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3초 만에 감지했습니다. 47분 대 3초. 이 차이가 뭡니까? 전쟁입니다. 현대 전쟁은 속도입니다. 누가 먼저 알아채고, 누가 먼저 막고, 누가 먼저 복원하느냐. 그게 승패입니다. 한국은 조용히 전쟁을 사전에 지워버립니다. 공격이 완성되기 전에 막습니다.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복원합니다. 이게 새로운 전쟁의 정의입니다. 크링크 네트워크의 사이버 연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이란, 북한, 중국. 복잡한 경로. 하지만 방향은 하나. 한반도. 그들은 연결됐지만 한국은 준비됐습니다. 며칠 뒤 방산 수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글로벌 무기 거래 현황.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놀랐습니다. 한국이 3위였습니다. 미국, 러시아 다음이었죠. 세부 항목을 봤습니다. FA-50 전투기, 폴란드 48대, K2 전차, 폴란드 180대, K9 자주포, 호주 30문, 천공 방공 미사일, 사우디 협상 중. 이건 단순한 판매가 아닙니다. 구매국 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호주, 사우디, 이집트. 모두 최전선 국가들입니다. 러시아와 가깝거나 중동에서 긴장이 높거나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나라들. 왜 한국 무기를 샀을까? 분석 자료를 더 읽었습니다. 구매 이유. 첫째, 즉시 배치 가능. 미국 무기는 주문 후 5년 걸립니다. 한국은 2년입니다. 둘째, 유지비 저렴. 운용 비용이 미국 무기의 60% 수준입니다. 셋째, 정확도 높음. 실전 검증된 성능. 이건 무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폴란드는 급합니다. 러시아가 바로 옆이니까요. 호주도 급합니다. 중국 해군이 커지니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당장 쓸 수 있는 무기입니다. 한국이 그걸 줬습니다. 다른 데이터를 봤습니다. 무기 수출 증가율. 미국 전년 대비 5% 증가. 러시아 전년 대비 12% 감소. 한국 전년 대비 42% 증가. 42%. 어떻게 된 겁니까? 분석 보고서를 더 읽었습니다. 핵심은 공급망.
미국과 중국이 경제전쟁을 하면서 글로벌 방산 소재가 흔들렸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막았습니다. 미국이 반도체를 막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국만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공급망 지도를 펼쳤습니다. 붉은 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중국발 히토류, 미국발 반도체, 유럽발 정밀 부품, 모든 선이 막히거나 지연됐습니다. 하지만 한국발 공급선은 계속 흘렀습니다. 작전 가능한 공급망, 그것이 진짜 전력입니다. 러시아 뉴스를 봤습니다. 드론 전술 진화에 대한 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새로운 정밀 드론을 사용했다는 내용. 명중률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드론, 명중률 93%.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급, 드론 부품 공급이 불안정했습니다. 제재 때문이었습니다. 정밀도는 높지만 지속성이 낮았습니다. 정밀함이 지속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이벤트입니다. 한국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한국방산 제품의 장기 유지율 보고서. K9 자주포 20년 운용률 95%, FA50 전투기 가동률 92%. 한국은 지속 가능한 정확도를 가졌습니다. 전쟁은 한 번의 타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기가 계속 작동해야 합니다. 부품이 와야 하고 수리가 돼야 하고 재보급이 돼야 합니다. 그게 진짜 전력입니다. 국제방산회의 영상을 봤습니다. 외신 분석가들이 한국을 평가하는 장면. 한국은 틈새 방산국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기회를 잡았죠. 틈새라니. 틈새가 아닙니다. 표준입니다. 폴란드가 샀습니다. 호주가 샀습니다. 사우디가 협상합니다. 이게 틈새입니까? 이건 선택입니다. 미국은 힘을 팝니다. 러시아는 가격을 팝니다. 한국은 시간을 팝니다. 당장 쓸 수 있는 시간 말이죠. 방산 수출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 2024년 170억 달러, 2025년 예상 220억 달러, 50억 달러 증가, 전년 대비 42% 증가. 이 숫자가 뭡니까? 폴란드를 봤습니다. FA50 전투기 48대,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00문, 계약 규모만 150억 달러. 폴란드는 왜 이렇게 삽니까? 급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옆에 있습니다. 5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호주를 봤습니다. K9 자주포 30문, 레드백 장갑차 협상 중. 호주는 왜 삽니까? 중국 해군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긴장이 높아집니다. 당장 필요합니다. 사우디를 봤습니다. 천공 방공 미사일 협상 중. 계약 규모 30억 달러. 사우디는 왜 삽니까? 이란 드론이 날아옵니다. 막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게 틈새입니까? 이건 필수입니다. 한국은 조용히 표준이 됩니다. 25년 동안 크기를 신봉했습니다. 항모가 크면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미사일이 많으면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정확도와 신뢰성이 전력을 지배합니다. 한국 무기의 장기 유지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K9 20년 운용률 95%, K2 15년 운용률 94%, FA50 가동률 92%. 이 숫자가 뭡니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면 작동한다는 겁니다. 고장나면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품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신뢰입니다. 러시아 무기를 봤습니다. 가격은 쌉니다. 하지만 부품 공급이 불안정합니다. 제재 때문입니다. 산 다음이 문제입니다. 미국 무기를 봤습니다. 성능은 좋습니다. 하지만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이에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한국 무기를 봤습니다. 2년이면 옵니다. 부품도 옵니다. 고장나면 고칠 수 있습니다. 20년을 씁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정확도는 한 번의 타격이 아니라 지속되는 의도입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 새로운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크링크 협력 심화 분석.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네 나라의 군사 데이터 공유가 강화되고 있다는 내용.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 해상훈련을 했습니다. 동중국해였죠. 이란은 북한에서 드론 기술을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위성 기술을 줬습니다. 이건 동맹이 아닙니다. 하지만 협력은 분명합니다. 지도를 펼쳤습니다. 네 나라의 최근 군사활동을 표시했죠. 중국 푸젠, 남중국해 기동, 러시아 자파드-2025 발틱해, 이란 드론 중동, 북한 미사일 동해, 선을 그었습니다. 방향을 연결했죠. 모두 느슨하지만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느슨하지만 벡터는 같습니다. 압박의 방향. 그 방향은 어딥니까? 지도를 봤습니다. 37도 북위, 127도 동경, 한반도였습니다.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한미일 삼각훈련 시뮬레이션 결과.
훈련 시나리오는 간단했습니다. 크링크 연합의 동시 압박에 대응하는 겁니다. 결과를 봤습니다. 정보 통합률 96%. 한국 주도였습니다. 한국 이지스함이 중심이 돼서 미국과 일본 함정을 연결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공유, 타격 순서 조정, 방어구역 배치 모두 한국 시스템을 통했습니다. 이건 동맹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자립입니다. 한국이 중심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주변입니다. 전통적인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날 중국과 러시아 합동훈련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함정 12척이 동중국해에서 기동했죠. 통신 연동, 화력 조정, 대잠 작전 모두 훈련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니 이상했습니다. 충돌이 있었습니다. 중국 함정과 러시아 함정이 신호를 주고받다가 혼선이 생겼죠. 재밍 오류도 발생했습니다. 피드백이 느렸습니다. 그들은 연결됐지만 동기화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한미일 훈련, 정보 통합률 96%, 중러 훈련, 정보 통합률 72%, 표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측 오류율 4%, 중국 측 오류율 28%, 차이가 컸습니다. 연결과 동기화는 다릅니다. 선으로 이으면 연결입니다. 하지만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동기화입니다. 크링크는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동기화는 안 됐습니다. 그게 약점입니다. 그날 오후 제 상관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책상 위 파일을 봤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가 쌓여 있었죠. 그가 물었습니다. 리처드, 요즘 뭘 하고 있나? 대답했습니다. 한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국? 왜 한국인가? 중국이나 러시아를 분석해야 하지 않나? 말했습니다. 한국이 변수입니다. 크링크 압박의 중심이 한반도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응 방식이 새로운 표준입니다. 상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처드, 자네 후원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나? 중국과 러시아 이슈로 조회수를 뽑으라고 했네. 한국은 들러리면 된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들러리가 아닙니다. 균형추입니다. 상관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한국 중심으로 보고서를 쓰면 후원이 끊길 수 있네. 침묵했습니다. 상관이 덧붙였습니다. 접근권도 축소될 수 있어. 신중하게 생각해.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를 따르겠습니다. 상관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후원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접근권이 없으면 분석을 못합니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압박은 방향을 갖지만 정밀은 논리를 갖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키우지만 한국은 연산을 줄입니다. 데이터를 삭제하라니 그건 패배 선언입니다. 크링크 네트워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네 나라가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하지만 통합률은 72%, 한국 주도 삼각훈련, 통합률 96%, 숫자가 말합니다. 압박의 벡터를 다시 봤습니다. 모두 한반도를 향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준비됐습니다. 이지스함 4척으로 96%를 막습니다. 사이버 공격을 20초 만에 복원합니다. 전력망을 4시간 만에 복구합니다. 느슨하지만 벡터는 같다. 압박의 방향. 하지만 정밀은 논리다. 한국은 논리로 전쟁을 이깁니다. 상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후원이 끊길 수 있네. 그럼 끊어라. 나는 데이터를 씁니다. 후원보다 진실이 깁니다. 한미일 훈련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 이지스함이 중심, 미국과 일본이 연결, 정보 통합률 96%. 이게 새로운 구조입니다. 한국이 중심이고 동맹이 주변입니다. 중러 훈련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함정 12척. 하지만 통합률 72%, 오류율 28%. 그들은 연결됐지만 동기화 안 됐습니다. 이게 약점입니다. 압박과 대응, 벡터와 논리, 크링크와 한국. 누가 이깁니까? 데이터가 답합니다. 며칠 뒤 예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보고서 초안이 유출됐습니다. 누군가 요약본을 외신에 흘렸습니다. 익명이었죠. 하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항모시대의 종말. 아침에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메일함이 터져 있었습니다. 뉴스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언론, 유럽 언론, 중동 언론. 전부 제 보고서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사를 열었습니다. 미국 전직 해군 분석가, 충격 보고서 공개. 한국 중심 안보체계 주장. 제 문장이 인용돼 있었습니다. 항모는 유산이다. 네트워크가 주권이다. 시작됐습니다. 오전 내내 전화가 울렸습니다. 동료들이었습니다. 리처드, 자네 뭘 한 거야? 왜 발표 전에 유출시켰나? 대답했습니다. 제가 유출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반박이 쏟아졌습니다.
중국 군사평론가가 성명을 냈습니다. 온라인 기사를 읽었습니다. 리처드 스틸은 현실을 모른다. 한국은 과대평가됐다. 푸젠 항모가 동아시아 균형을 바꿨다. 러시아 전문가도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모스크바 국제관계연구소 소장 자파드-2025가 나토를 압도한다. 한국은 보조에 불과하다. 스틸의 분석은 편향됐다. 예상대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 내부였습니다. 유명 방산 평론가 제임스 브라운이 칼럼을 썼습니다. 항공모함 옹호론자죠. 그가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리처드 스틸은 25년 경력을 벌였다. 한국은 미국 동맹의 부속품이다. 독자 전력이 아니다. 브라운의 칼럼이 계속됐습니다. 그는 데이터를 과대 해석했다. 시뮬레이션은 실전이 아니다. 항모 없이 바다를 지킬 수 없다. 이건 상식이다. 반박해야 합니다. 그날 오후 제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리처드, 긴급 세미나가 소집됐네. 워싱턴 국방연구소 주최야. 자네 보고서 때문이네. 물었습니다. 제가 발표합니까? 상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해야 하네. 이틀 뒤 워싱턴 국방연구소 회의실. 비공개 세미나. 하지만 참석자가 많았습니다. 50명쯤. 전직 장성, 현직 분석가, 방산 전문가, 싱크탱크 연구원. 모두 제 보고서를 읽고 왔습니다. 앞에 섰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졌습니다. 자료를 띄웠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연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2025년 현재 전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크기에서 정확도로, 양에서 질로. 이게 제 핵심 주장입니다. 객석이 조용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모의 훈련 결과표, 미사일 명중률, 통신 연동 속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한국 함대 4척, 미국 항모 전단 11척. 요격률은 한국이 96%, 미국이 89%. 이건 미 합참 공식 훈련 결과입니다. 객석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전직 해군 제독, 스틸, 그건 시뮬레이션 아닌가? 실전과 다르지 않나? 대답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실전을 반영합니다. 미 합참이 신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실전 데이터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현무5 미사일 실제 타격 시험. 오차 0.01도. 쉰발 50중. 중국 푸젠 항모 새로운 발진 시스템 성공률 67%. 이것도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실전 데이터입니다.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다른 손이 올라갔습니다. 망산 전문가. 하지만 항모는 전력 투사의 상징 아닙니까? 그걸 부정합니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뒷줄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임스 브라운이었습니다. 그가 일어섰습니다. 스틸, 자네는 한국을 과대평가하고 있네. 미국 없이 한국은 작동하지 않아. 이건 현실이야. 브라운을 봤습니다. 브라운, 데이터를 보십시오. 한국은 독자적으로도 작동합니다. 물론 동맹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방 의존은 아닙니다. 브라운이 비웃었습니다. 데이터? 자네는 숫자에 빠져 있어. 전쟁은 숫자로 이기지 않아.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쟁은 정확히 숫자입니다. 누가 먼저 탐지하느냐, 몇 초 만에 결정하느냐, 얼마나 정확히 타격하느냐. 전부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에서 한국이 앞섭니다. 브라운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국이 미국보다 강하다는 건가? 말도 안 돼. 미국은 11척 슈퍼캐리어를 운용해. 한국은 항모가 하나도 없어. 어떻게 비교하나?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비교표. 함정수 미국이 많습니다. 총톤수 미국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보 재편성 속도 한국이 빠릅니다. 요격 성공률 한국이 높습니다. 유지비 효율 한국이 높습니다. 어느 쪽이 더 효율적입니까? 객석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다른 분석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스틸, 그럼 미국은 항모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까? 즉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항모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네트워크, 정밀도, 연동. 이것도 중요합니다. 브라운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자네 후원사가 끊겼다며? 접근권도 위험하다고 들었어. 그런데도 이걸 계속하나? 브라운을 똑바로 봤습니다. 데이터는 후원과 상관없습니다. 진실은 접근권과 상관없습니다. 브라운이 비웃었습니다. 진실? 자네는 한국에 편향된 거야. 객관성을 잃었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작동하는 시스템을 존중합니다. 한국이 작동합니다.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이게 편향입니까? 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브라운, 앉으시죠. 스틸, 계속하시죠. 브라운이 투덜거리며 앉았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결론입니다. 강함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정확도, 양이 아니라 질. 한국은 그 증거입니다. 다른 전직 장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스틸, 그럼 자네는 왜 한국을 택했나? 다른 나라도 연구할 수 있었잖나?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강한 나라가 아니라 정확한 나라를 택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을 이었습니다. 힘은 크기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정확도로 측정됩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저는 현상을 예찬하지 않습니다. 작동하는 시스템을 존중할 뿐입니다. 한국이 작동합니다. 데이터가 말합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발표를 마쳤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일부였습니다. 절반쯤. 나머지는 침묵했습니다. 브라운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좌장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틸.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경청할 가치가 있습니다. 세미나가 끝났습니다. 몇몇이 다가왔습니다.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설득력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브라운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갔습니다.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리처드, 용감했어. 하지만 대가가 클 거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화기를 켰습니다.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리처드, 무슨 짓을 한 거야? 후원사가 완전히 화났어. 접근권 회수 얘기가 나왔어. 자네 경력 끝났어. 다음 날 외신 반응이 나왔습니다. 유럽 언론이 제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정확도가 크기를 이긴다. 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한국, 새로운 안보 표준 제시. 독일 언론이었습니다. 아시아 언론도 움직였습니다. 한국 모델 세계가 주목. 정밀 억제력, 미래 전쟁의 키워드. 세미나는 비공개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퍼졌습니다. 참석자 중 누군가 언론에 흘렸습니다. 며칠 뒤 나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파일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한국형 정밀 억제력 모델 검토. 제 데이터가 인용돼 있었습니다. 나토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 방공 시스템 구매를 확정했습니다. 계약 규모 30억 달러. 그들이 부정할 때 이미 배웠습니다. 일주일 뒤 제 상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심각한 표정. 문을 닫았습니다. 리처드, 후원사가 계약을 끊었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상관이 말했습니다. 접근권도 대폭 축소될 거야. 위성 데이터, 훈련 로그, 전부 막힐 수 있어. 자네 경력에 큰 타격일세.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동맹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얻습니다. 상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는 너무 고집스러워. 웃었습니다. 데이터에 고집스럽습니다. 상관이 나갔습니다. 사실은 방어되지 않습니다. 드러날 뿐입니다. 나는 동맹을 잃었지만 균형을 얻었습니다. 강함은 숫자입니다. 정확함은 품격입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제 보고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외신이 인용했습니다. 나토가 검토했습니다. 중동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세상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언론이 제 분석을 보도했습니다. 한국형 정밀 억제력 모델 새로운 표준 될까? 중동 언론도 나왔습니다. 사우디, 한국 방공 시스템 도입 검토. 세상이 듣고 있습니다. 중국 기사를 봤습니다. 공식 논평. 한국 모델은 비현실적이다. 푸젠 항모가 진짜 전력이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엔 다른 자료가 있었습니다. 중국 내부 분석 문서가 유출됐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온 파일.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한국 패턴 모범 사례. 정밀 타격, 네트워크 연동, 공급망 안정성. 모두 연구 대상. 그들이 부정할 때 이미 배웠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개적으론 한국 과대평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교범이 조용히 수정되고 있었습니다. 정보기관 출신 제 지인이 알려줬습니다. 드론 정밀도 기준 상향, 통신 연동 절차 개선, 모두 한국식. 부정은 학습의 시작입니다. 그날 오후 미 합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메일. 새 보고서에 제 연구를 인용하고 싶다는 내용.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21세기 정밀 억제력 가이드라인 초안. 문서를 읽었습니다. 제 문장이 있었습니다. 힘은 정밀해야 한다. 제가 잃은 건 후원. 하지만 제 연구는 미 합참에 들어갔습니다. 접근권은 줄었지만 영향력은 커졌습니다. 어느 쪽이 더 가치 있습니까? 답을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할 시간이었습니다. 결론 챕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의도의 정확도로 끝난다. 25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톤수를 봤습니다. 항모를 봤습니다. 함재기를 봤습니다. 크기가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본 뒤 다른 걸 보게 됐습니다. 정확도를 봤습니다. 연동을 봤습니다. 의도를 봤습니다. 제 시야가 바뀌었습니다. 아니,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나는 25년간 숫자로 전쟁을 분석했다. 하지만 한국을 본 뒤 나는 의도를 분석하게 되었다. 이어서 적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신 전쟁을 계산한다. 마지막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 문장이 제 보고서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강함은 잠시지만 정확도는 평화를 남긴다. 마지막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의 이름은 한국이었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지도를 꺼냈습니다. 세계 지도. 낡았습니다. 접힌 자국이 많습니다. 항모 전단 시절부터 갖고 다니던 지도입니다.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반도를 봤습니다. 37도 북위, 127도 동경. 처음 이 좌표를 봤을 때가 기억납니다. 몇 주 전, 그때 그곳은 빈칸이었습니다. 포럼 보고서엔 없었고 토론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나토가 검토합니다. 중동이 문의합니다. 미 합참이 인용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연구합니다. 유럽이 관심을 갖습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빈칸이 아닙니다. 빨간 펜을 꺼냈습니다. 한반도에 별표를 쳤습니다. 그리고 옆에 적었습니다. 기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좌표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폴란드 국방연구소, 호주 전략센터, 사우디 군사고문단, 싱가포르 국방부. 모두 제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한 통씩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첨부 파일로 보고서를 송부합니다. 같은 문장을 여러 번 썼습니다. 하지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제 연구가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들어왔습니다. 리처드, 자네 보고서가 화제야. 하지만 후원사는 아직도 화나 있어. 복귀하기 어려울 거야.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실이 더 깁니다. 동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는 정말 고집스러워. 대답했습니다. 데이터에 고집스럽습니다. 동료가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항모 전단 시절 사진을 봤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액자. 젊은 제 모습이 보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크기가 힘이라고. 항모가 세계를 지킨다고. 숫자가 승리를 만든다고. 하지만 지금 저는 다릅니다. 정확도가 크기를 이긴다는 걸. 의도가 숫자를 이긴다는 걸.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한반도가 유난히 밝게 보였습니다. 아니,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곧 모두가 보게 될 겁니다. 세상은 천천히 변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변합니다. 제가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데이터를 받고 패턴을 찾았고 진실을 썼습니다. 그뿐입니다. 세상은 천천히 변합니다. 제 커리어는 흔들렸습니다. 후원은 끊겼습니다. 동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제 확신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잃은 게 아닙니다. 교환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얻은 게 더 가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지도를 펼칩니다. 그런데 한반도는 좌표가 아니라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이게 제가 찾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제 이 진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5년 경력, 12년 항모 전단, 13년 민간 연구소. 제 인생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저는 강한 나라가 아니라 정확한 나라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내일도 연구는 계속됩니다. 후원은 없지만 데이터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확신이 있습니다. 정밀함이 평화를 산다는 확신. 한국이 그 증거라는 확신. 정확도는 언어가 되었고 그 언어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멈춘 게 아니라 계산을 완성했습니다. 힘은 정밀해야 합니다. 이제 한반도는 세계의 기준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강함은 잠시지만 정확도는 평화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공식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